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여기 민법 총칙, 법률행위 부분, 요 부분에서 또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어떤 거 공부하는가, 그냥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기초 지식이.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만 조금 이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와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 다음 주부터 우리 수업 시작될 때 다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요, 만약에 이제 슈퍼에 전화해가지고 그 슈퍼 사장님한테 이거 뭐 좀 배달해 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 네, 알았습니다 라고 했죠. 알았습니다 라고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맥주 한 박스만 배달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딱 그 상황. 그때 지금 여러분 맥주 누구 건가요? 여러분이 주문했다. 여러분 건가요? 슈퍼 사장님 건가요? 슈퍼 사장님 거죠. 그 다음에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주고 이러게 되면 여러분 소유가 되는 거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어떠한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요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친구가 X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제 을하고 갑이라는 친구가 요 X 토지, 야 너 내 토지 1억 원에 살래 라고 했더니 을이 오케이, 그 X 토지 내가 1억 원에 사겠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해보게 되면 갑은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준다고 약속을 한 거고, 을은 대금 1억 원의 소유권을 얘한테 넘겨준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1일 날 이러한 약속을 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매매 계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냥 매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매매 계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5월 1일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6월 1일날 잔금 또는 잔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얘는 여기 등기 서류 다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월 1일날 다시 보십시오. 아까 슈퍼에 맥주 주문한 거하고 똑같죠. 똑같은 과정. 그러면 이 상황 자체에서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우리가 물건을 판 사람, 이 사람을 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산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랬을 때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까지 딱 취득을 하려면 첫 번째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등기서를 주면서 소유권 넘겨주려고 했을 때 두 번째, 이 사람이 소유자여야 된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한테 1억 원 받고 부동산 넘겨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1억 5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병이라는 친구한테 1억 5천만 원 받고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이쪽한테. 그러면 6월 1일 날은 더 이상 갑한테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처럼 이 4월 1일 날 한 이 약속 자체가 유효해야 되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어떠한 형식까지 갖춰져야 되냐면 법이 이거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까지 해라? 등기까지 갖춰라라는 거. 등기까지 갖춰라. 다시 한번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이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효.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요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건물, 아까 우리 아파트 101호. 이것도 똑같은 부동산이니까 역시 같은 요건들이 갖춰져야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죠.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6월 1일 애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매수인이라는 을 앞으로 등기까지 갖춰져야 이 친구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101호를 팔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을이 요 아파트 101호를 왜 매수를 했냐면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101호에다가 폭탄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이 아파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일 목적으로 요거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요 갑이라는 애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는 겁니다. 경우에는 사람 폭탄 테러를 위해서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때 그 반대말이 뭐다? 무효다. 둘 간에 약속을 해도 이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기까지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만약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라는 친구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완전 별개 물건입니다. 완전 별개 물건. 그래서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도 이 건물은 누구 거냐면 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갑이 가가지고요, 요 건물 철거하라고 하기 위해서 가서 띵동 눌렀는데 이번에 을이라는 친구가 아니라 누가 나왔냐면 병이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는 병이 누구였냐면 세입자였죠. 세입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병이 누구냐면 이 건물을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 돈 다 주고 건물을 다 넘겨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넘겨받은 사람. 그런데 등기를 갖추지 못했다. 자, 이해되셨나요? 건물에 대해서 병이라는 친구가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하고 돈 다 주고 서류를 받고 했는데 아직 등기는 갖추지 못했다. 그럴 때 여기서 갑이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 부분. 등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등기까지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럴 때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대표 판례고 올해 시험에 정답 지문입니다. 정답 지문.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소유자가 아닌데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칙과 예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등기를 안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소유자라는 겁니다. 사실상은 소유자. 아까 사실인 관습법. 요건 법입니다. 요건 법은 아니죠. 법은 아니다. 여러분 저기 사실혼 들어보셨죠? 사실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친구하고 을이라는 친구하고 둘이 죽고 못 산다. 그래서 같이 함께 살기로 했다. 동거하고 있다. 둘 간의 사실혼 관계인가요? 아닌가요? 대답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 등기라는 형식만 안 갖췄지 실질적인 내용을 다 지금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라는 건 뭐냐면 혼인 의사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게 어떤 경우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 다 올리고요. 올리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와서 살고 있고 애도 낳고 그런데 혼인신고는 안 돼 있다. 그러면 법률상은 법률상은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 이때 사실상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등기는 안 갖춰가지고 법률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실제는 사실은 뭐다? 사실상은 소유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갑은 병을 상대로 어떻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결론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원칙은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건물 소유자한테, 법률상 소유자한테. 그러나 판례는 뭘 인정한다? 아주 중요한 예외를 인정한다. 이러한 사실상 소유자한테 뭘 인정해준다? 철거 청구하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에도 정답 지문으로 나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이처럼 판례들이 원칙, 예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말, 그 느낌은 사실혼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혼인의 실질은 다 갖췄는데 혼인신고라는 형식만 안 한 거.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거. 여기가 바로 계약법입니다. 그 다음 팔기 전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또 매매하고 등기했더니 을이 또 소유권을 갖췄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등기에 관련된 부분,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게 바로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법에서는 그럼 뭘 공부를 하냐면 좀 더 이 계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둘 간에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먼저 여기 지금 여기서 갑을한테 내 부동산 1억 원에 살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을이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야, 너 그 X 부동산 나한테 1억 원에 팔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청약의 의사표시. 줄여서 청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약의 의사표시. 그래서 갑이 1억 원에 살래라고 했고 을이 오케이 내가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승낙을 했다. 그러면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어떤 단어가 공통이 되어 있냐면 요 의사표시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여기 민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걸 뭐라고 했느냐? 민법 총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에도 승낙의 의사표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만들어둔 걸 민법 총칙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민법 총칙에서. 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 민법 총칙 전체가 아니라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파트. 그런데 법률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 용어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 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다? 매매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라고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 들어가 가지고 법률행위 부분을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한다라는 거.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 자, 4월 1일 날 요 계약을 한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갑이면 을한테 1억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 을 매수인의 목적은 뭐냐? 갑한테 그 토지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발생시키는 게 목적. 그래서 이처럼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한다는 거. 여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러한 것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만약에 을이라는 친구가 부동산 하나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미국에 있다. 물론 미국하고 한국에 있어도 다이렉트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그 땅도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자기를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지금 전부 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대리,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효와 취소해가지고 무효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효 반대말은 유효였죠. 유효라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러나 아까 살인을 목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이때는 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무효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조건과 기한 이런 걸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럴 때 계약법 부분과 관련해가지고요. 계약이 어차피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인 게 계약이니까. 그럼 다시요.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럴 때 계약의 종류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쌍무, 편무계약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쌍무, 당사자 쌍방. 이 말은 당사자 양쪽. 애들이 양쪽에서 어떤 채무를 부담을 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 다시 보십시오. 4월 1일자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법적 의무. 안 하면 이제 법적 제재가 가해지겠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약속한 대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줄 이러한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을은 갑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한 거, 대금 1억 원을 줘야 하는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채무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갑은 을한테 너가 약속한 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을은 갑에 대해서 반대로 요 단어에다가 뒤에다가 채권만 붙이면 되겠죠. 너가 약속한 것을 지켜라.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월 1일자 매매만 해가지고는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느냐? 그건 아니다. 이러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채무를 갖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갑과 을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는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대금 지급 채권을 갖기 위해서인 겁니다. 간단한 거죠, 여러분? 을이 갑한테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뭐냐? 반대로 이거 갖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갑은 을한테 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줍니까? 돈 받으려고. 을은 왜 돈 줍니까? 소유권 받으려고. 그러면
둘이 부담하는 이 채무는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받기 위해서 주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받기 위하여 준다. 위하여 준다. 되셨나요? 서로 부담한 채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관계에 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give and take의 관계에 있다. give and take.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느냐? 쌍무계약. 쌍무계약. 이렇게 계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1억 원 바꿔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갑이 을한테요,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을이 나야 고맙지, 땡큐 라고 하게 되면 둘 간에는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되느냐? 증여계약. 증여계약. 그러면 갑은 지가 약속한 거 지켜야 되니까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을 하는데, 을은 갑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쌍무 반대말로 편무계약이라고 한다는 거. 편무계약이라는 거. 이러한 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갑이 건축업자인데 을이 예쁜 별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갑이요, 그 건물 별장을 다 지어가지고 애한테 인도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을은 그 보수로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도급계약. 아까 잠깐 이야기한 도급계약. 약속을 하게 되면 갑은 자기가 약속한 이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 을은 갑에 대해서 그 보수를 지급할 의무, 요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채무, 의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일까? 편무계약일까? 여기 올해 시험입니다. 도급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매교환, 임대차, 요게 시험범위다. 시험범위다. 그러나 쌍무와 편무라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 개념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쌍무다 편무다? 쌍무죠. give and take. 얘가 요 별장을 다 지어서 넘겨주는 것은 보수받기 위해서. 얘가 1억 원을 1억 원을 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give and take 관계에 있죠. 보수를 받기 위해서, 별장을 받기 위해서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이걸 공부를 하면 시험 자체에서는 이런 것까지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무슨 계약이다? 증여계약이다. 증여계약은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니까 편무계약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갑이 누구냐면 남편입니다. 을이 아내입니다. 남편이 부동산 관련 일에 종사를 하는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를 몇 년을 해봤는데 바쁘고, 그 다음에 꾸준히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격증은 필요한데 몇 년째 지금 못 따고 있다. 그런데 쭉 살아보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내 아내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근기도 더 있고, 난 툭하면 술 먹으러 가야 되고. 그래서 갑이 어떻게 아내를 꼬시느냐? 고급 외제 자동차 하나를요 공짜로 주겠다. 그럼 우리 오케이 하게 되면 둘 간에 무슨 계약이 체결됩니까? 증여계약. 그러나 남편은 목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년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랬더니 아내는 그래 나 자신 있어 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도 보기 전에 아내가 남편한테 자동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가 붙어 있느냐? 조건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거.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를 깔끔하게 그냥 증여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어떻다?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매매계약도 마찬가지고 요 증여계약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4월 1일 날 딱 약속하는 순간에 권리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 6월 1일 날 대금을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이 바로 발생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으면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봐서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한 같은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한테 빌려줄 것을 약속을 하고요. 을은 거기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러한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임대차 계약. 우리 시험 범위죠.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갑은 을한테 요 부동산을 너가 써라. 사용하게 할 것을 약속을 했고 을은 거기에 대해서 100만 원을 줄 것을. 요 100만 원을 뭐라고 그러냐? 차임. 이렇게 되면 둘 간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임대차 계약을 10월 1일 날 지금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데 임대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도장은 10월 1일 날 지금 꽉 찍었습니다. 당장 차임 지급 달라. 당장 사용하게 해달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내년 1월 1일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발생하죠, 효력이. 그 다음에 내년 12월 31일이 돼버리면 이 임대차는 기한이 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거, 여기 내년 1월 1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시기. 시작된다. 요건 끝난다. 종기. 이러한 것들을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 기한.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조건과 기한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것은 대리라는 제도 너무 중요한 제도죠.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가 되고 의사표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무효 등에서 한 문제 무조건 조건과 기한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목적에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결국에 제1민법 총칙에서 중요한 파트는 수험상 많이 나오는 파트는 요 의사표시라는 부분하고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부분,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효는요, 이걸 딱 한 문제짜리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무효다, 유효다, 또는 무효의 효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문제짜리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적 한 문제, 의사표시 세 문제, 대리 세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좀 복합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말하기 힘들지만 이제 요 의사표시하고 대리라는 요 부분이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총칙 각칙 해가지고 총칙이라는 부분에서 뭐 계약의 종류도 공부하고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이러한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요 임대차, 매매 이러한 것들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시험의 범위가 가장 많습니다. 물권법은 전체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아까 우리 총칙, 각칙이 우리 민법의 특별한 구성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총칙, 각칙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총칙에서는 서론하고
그 다음에 물권이 변동되는 거.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해가지고 매매 계약만 체결했다. 아직까지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그런데 6월 1일 등기소도 다 남겨주고 돈 다 받고 을한테 등기까지 딱 해줘버리면 누구한테 넘어갔다? 을한테. 이렇게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을한테 넘어갔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물권 변동.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또 가장 핵심이 된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등기와 관련된 부분. 네, 그렇게 해서 물권법 총칙 부분에서 한 3문제 정도,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각 측은 개별적인 물권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물권은 소유권. 이걸 이야기를 했고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셨을 수 있는 물권이 전세권 들어보셨나요? 전세권. 네,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들어보셨나요?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때 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할 때 그런 걸 저당권. 그러면 다시 한 번만 갑이 이 물건의 소유자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소유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여러분 물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할 수 있냐면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이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자,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수익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쓰고 다른 사람 빌려주면 뭘 챙겨야 됩니까? 차임 같은 거. 그래서 임대차 등을 통해서 차임 등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처분할 수 있다는 건 뭘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합의 지금 을한테 이거 판 거. 이걸 뭐 했다고 하느냐? 처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전세권자는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을 무엇의 일종이냐면 용익 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거기에 대표 주자가 전세권. 그 다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일종이냐면 담보물권. 네,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권법에서는 이처럼 물권 총칙,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된 부분 총칙에서 공부를 하고 개별적인 물권으로 와가지고 소유권이라든지 용익물권이라든지 담보물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에서 3문제, 다음에 담보물권에서 한 5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러면 소유권 제일 덩치가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많을 때는 한 5문제까지, 또 서너 문제, 3문제부터 5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말씀 안 드린 물권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서 저당권과 관련해서 용어 하나. 자, 갑이 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요.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을이 그냥 갑이라는 사람만 믿고 빌려줄 수는 없죠.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근데 뭐는 믿을 수 있다? 물건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건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래서 등기 딱 하게 되면 저당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알아두실 것은 우리가 저당권자라고 이야기할 때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자. 그 다음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 잡힌 사람이 뭐냐? 저당권 설정자. 그런데 이 용어들은 참 재밌는 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한 5월, 6월 갔다.
그러면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점수도요,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등에서 한 50 정도 나오고 공부 잘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와서 물어봅니다. 누가 저당권 설정자고 누가 저당권자냐? 매년 발생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저당권자가 은행이 저당권자고, 그럼 요 담보로 잡힌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저당권 설정자다. 물론 설정,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은 다음 시간에 바로 나옵니다.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물권법 중에서 전체가 실험 범위가 아니고 담보 물권 중에서 어떤 담보 물권이 있냐면 질권이라는 담보 물권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냐면 질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아니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요 질권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전당포입니다. 전당포. 여러분 저기 영화 원빈 아저씨 보셨나요?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근데 민법을 하려면은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원빈 아저씨를 끝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초반 부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뭐 카메라라든지 시계라든지 고가에 이런 게 있고, 요걸 원빈 아저씨한테 가는 겁니다. 원빈 아저씨. 원빈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아저씨였다? 전당포. 여기는 지금 은행에 가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 거였는데, 전당포에는 요 동산인 카메라나 시계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동산 담보로 잡히고 카메라 담보로 잡히고 100만 원을 빌렸다.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럴 때 방금 저당권이라는 단어에서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가 나오는 것처럼 질권에서도 질권 설정자, 질권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빈 아저씨는 질권자입니까? 질권 설정자입니까? 위에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면, 예, 여기가 저당권자인 것처럼 원빈 아저씨가 질권자. 여기는 돈 빌린 사람, 담보로 잡힌 사람, 자기 물건 담보로 준 사람,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인 것처럼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질권 설정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닌데 아주 가끔씩 간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간접적으로 아주 가끔씩. 그러면 질권과 저당권에서 물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 질권은 동산이라는 거,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만 수험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두십시오. 자, 전당포에서 100만 원 빌리고요, 카메라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전당포에 맡기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카메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았다라는 거, 담보대출 받았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은행이 들어와서 삽니까? 아니면 요 설정한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삽니까? 갑이 계속 누가 씁니까? 은행이 씁니까? 이 사람이 씁니까? 갑이.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본질적인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간접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축구하다 보면 이제 뭐 A팀, B팀이 축구를 하다 보면 축구 방송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골 점유율. 누가 더 많이 이걸 골을 지배하고 있었는가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럴 때 물권에는 어떤 물권이 있냐면 점유권이라는 물권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점유라는 거,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 그러면 점유를 넘기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인도해줬다라고 합니다. 인도해줬다. 아까 우리 여러분 매매계약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월 1일 약속을 하고 6월 1일 갑은 을한테 등기서를 주면서 열쇠도 다 줍니다.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도한다는 거. 인도. 그러면 최종 정리. 질권에서는 카메라를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뭘 해주는 겁니까? 전당포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해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다? 을이라는 애가. 그러나 저당권은 어떻습니까? 인도를 저당권자 은행한테 이걸 인도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점유를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표현,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갑이라는 애가 요 설정자라는 사람이 점유를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하지 않고 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담보로 제공. 그러나 질권에서는 요거를 인도해서 누가 가지고 있다? 원빈 아저씨가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씩 다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물권법에서 개별적인 물권으로서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소유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점유권이라는 거. 점유권이라는 거. 지배. 사실상 지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정도만 값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물론 앞으로 반복하겠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 저당권자고요. 저당권자고 갑이라는 애가 저당권 설정자고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당연히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권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뭐 세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계약법 총칙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문제 출제가 되고 계약법 총칙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매매는 쌍무계약 도급도 쌍무계약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약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아까 먼저 내 부동산 살래 팔래라고 이야기한 거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나 계약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제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서로 이 계약에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된다는 말은 자기 약속 지켜야 된다. 자기 약속. 그런데 을이라는 애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대금을 안 준다는 거죠. 대금을 안 준다. 그런데도 갑은 계약에 계속 구속되어 있어야 된다. 계약에 구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못 판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갑이 얘가 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계약을 뭐 해버릴 수 있다? 해제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교환, 임대차 각각 출제가 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매매교환, 임대차 부분은 이제 매매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을 어렵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다 뭐냐면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용어들이 아주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공부하기가. 그런데
공부가 어렵다는 거하고 시험이 어렵다는 거하고 좀 다르죠. 올해 시험, 작년 시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힘들다고 하는 민법 총칙, 시험은 쉬었습니다. 시험은 쉬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는 영어 때문에 좀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과정에서 그러나 범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물권법은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냐면 양이 많다. 양이 많다. 다시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라는 부분만 시험에 나온다. 상대적으로 양은 적다. 물권법은 전당포, 원빈아저씨, 질권 요것만 빼고는 전체가 우리 시험 범위여가지고 14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으니까 판례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역시 거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반복학습 중요합니다. 반복학습.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무난하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해제라는 부분. 해제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매매에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개는 틀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좀 마음을 편하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한 번만 마지막 강조 4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고 맞춰야 한다. 맞춰야 한다. 다만 접하는 시기가 4월 달에 접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따라가는 대로 수업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항상 너무 이제 뒤로 4월 달에 공부했다. 나는 민법도 바쁘다. 특별법을 너무 뒤로 미뤄서는 안 되고 항상 머릿속에 4문제를 무조건 맞출 수도 있고 맞춰야 하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한 6월, 7월 정도 됐을 때는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네, 끝까지 그냥 계속 너무 끌려가면 안 된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오늘 지금 우리 그 수업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할 때 전부 다 다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분명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오리엔테이션 이것만 할 것 같았는데 좀 내용을 이야기했다. 스트레스 받았다. 이게 진짜로 관습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소송 한번 제기해보겠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교재가 아마 지금 인쇄는 들어갔는데 혹시 교재가 안 나오게 되면 아마 다음 주는 그 인쇄물 있죠. 한 주만 인쇄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교재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